여러분들한테 고민해볼 어떤 주제들을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점들은 좀 질문이나 토론 시간에 주시면 더 심화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책의 구성이 크게 이제 세 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불신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허황된 어떤 그 담론들을 쫓는 것보다 중요한 게 현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를 파악할 때는 자기 안위적인 어떤 그 낙관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진정한 어떤 통찰이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자체를 즐기는 그러한 또 불안론도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를 냉철하게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교훈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게 바로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특히 지금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마을에서의 미래 교육을 고민할 때 5가지의 주요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경력이 약 15년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들 제가 이제 각각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 이제 책의 이제 각 챕터를 보시면 될 텐데 이 이야기들을 다 연결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키워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 팬데믹 시대, 관중사회, 능력주의, 불신사회, 미래담론입니다. 뭐 책에는 이제 그 인지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런 용어들이 개념어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그 의외인 단어가 하나 섞여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래담론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는데 미래담론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냐라는 어떤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텐데 미래담론은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뭐 이런 객관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신조어가 유행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책에만 언급해 놓은 어떤 신조어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뭐 AI 시대, 뭐 제2의 기계혁명 시대, 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조어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도 올 한 해 작년 가장 많이 쓰였던 신조어가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자, 이거를 이미지로 보면 바로 숫자 4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클라우스 슈밥은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기도 하고 기업의 CEO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어떤 미래 담론을 경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례가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여러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죠. 그 환경을 파괴하는 성장 이데올로기이면서도 그 안에 환경을 위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한 용어인데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용어에는 이 기업 CEO로서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리터러시죠. 자,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미래담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미래담론이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테크노크라시 사회입니다. 테크노크라시는 테크네라는 단어와 크라시의 연결어인데 크라시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사회다, 뭐가 지배하는 사회 이런 의미예요. 데모크라시 하면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테크네라는 단어는 그리스 영어입니다. 테크네라는 단어가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냐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정치적 말하기, 그 다음에 테크네의 말하기, 그리고
에토스의 말하기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거기서 이 테크네를 뭐라고 말하냐면 테크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냐를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소피스트들한테 중요한 게 바로 이 테크네 덕목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능한가를 따져야 되는데 바로 업적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점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배움이 업적을 통해서 아직 증명은 못했지만 경험이 짧아서 그렇지만 쓸만하다는 것을 보장한 두 번째는 바로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스승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수받은 이 지식은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학벌과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점에서 이 테크노크라시, 이 기술이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특히 이제 이 기술 관료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사회를 개편시키는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이런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 지배 사회를 테크노크라시라고 합니다. 이 테크노크라시에서 제가 이 테크네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게 능력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능력주의라는 건 뭘까요? 메리토크라시입니다. 자, 어려운 용어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 메리토크라시에서 메리트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능력인데 여기서 능력은 IQ와 노력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능력주의를 설파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능력주의를 비꼬기 위해서 능력주의를 우리가 사회에서 반영하면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쓴 책인데 역설적으로 그 책에서 많은 사회학자나 당대의 관료들, 지배층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실 능력주의를 영미권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능력을 말하는 거는 우리가 따지는 실력, 진짜 너가 실력을 있어? 할 때 다양한 실력의 영역이 있겠죠. 모공한테 실력은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일 겁니다. 그렇지만 능력주의에서 실력은 IQ입니다. 그래서 IQ 테스트가 사실은 출현하기 시작하죠. 미국 군대에서부터 출현했는데 여기서 능력주의라는 거는 항상 표준화된 인지 시험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는 정답이 1에서 5까지 객관형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표준화된 인지 시험이 사실은 우리 오늘날 한국 교육 시스템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그리고 또 이제 진로를 택하고 많은 전문 직종에서도 임용고시나 국가고시나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적인 기회를 성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 마을에서 어떻게 미래교육이 나아갈 될 것이냐 그 과제는 이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능력주의 시스템은 놀랍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팬데믹 시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는 사실은 기후위기라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길게 설명 안 해도 지금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코비드-19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기후 위기가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절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길게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미 늦었다라고 합니다. 좀 심각해져 있고 이게 이제 아마존 사진인데 우리가 지구의 호파라고 알려진 아마존이 지금은 산소보다는 이산탄소 더 많이 내뿜고 있습니다. 지구의 담배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기후위기를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죠. 유명한 사진인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가지고 난리인 나라들이 있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동식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기후 위기라는 것은 결국엔 식량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생이 바뀌고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기후 파국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 안 된 뉴스는 10월 23일에 이 뉴질랜드 교육연구위원회 계시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교사들이 기후변화에 흥분해야 된다. 왜냐?
지금 교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육자들이 이 사회를 계몽시키고 이 패러다임 전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흥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흥분해야 된다는 동의하고 교육계가 이제 사회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다만 이 교육은 단순한 환경 보호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태적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유지해왔던 이 사회 시스템,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기개발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발과 공생의 구도인데, 제가 공생을 이야기하면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공생이라는 거가 개발을 다 유지하면서 뭐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발을 한다는 거, 탈성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불편을 감내한다는 겁니다. 불편을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에어컨 빵빵히 틀고 그런 어떤 그 기술을 계속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사는 거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게 공생이에요. 그래서 공생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고 타자를 돌본다. 에피메를 헤아우토라는데 이런 지혜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능력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능력주의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준화된 인지 능력이 중요해요. 사실 능력주의에서 교육이 별로 무용하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 뭐 앞으로도 이런 교육할 거면 한도가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준화된 교육은 AI와 기계가 대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암묵지라는 건데, 암묵지라는 겁니다. 암묵지라는 거는 뭐 지식을 통해서 전달이 불가능한 영역의 것들입니다. 이거는 몸에 우리가 익혀져 있는 것이죠.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더 급진적으로 나와서 우리 공생의 대상을 타인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들, 생명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와도 공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박멸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완전히 이 문제를 종식시킨다 이런 관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박쥐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머금고 있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항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쥐는 이미 아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0과 표준화 시스템, 능력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표준화 시스템은 0 아니면 1입니다.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 독식체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이었죠.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을 딛고 올라가가지고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가지고 3분 전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실력이 인정받는 능력주의 시스템이죠. 근데 박쥐는 이미 아픈 상태입니다. 얘가 좀 아픈 상태. 그러면 완전히 바이러스가 이겨가지고 생명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박쥐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완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공존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병원체 근절하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폭발의 규모를 더 키우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겪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균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박멸하는 책임. 사실 의학 시스템 자체가 우리 인류 문명, 서구의 어떤 철학 방식이 다 연결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미생물, 세균들의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과도한 어떤 이러한 청결, 그리고 항생제 투입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 자기면역 질환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만능주의를 택할 것이냐, 생태적 전환을 택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고, 교육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 위기 속에서 테라포밍 하면 된다, 화성에 가서 살면 된다. 그게 기술 자본이 제한하는 그런 헛된 몽황들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술 안에 있는 이 착취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다시 겸허하게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자기 배려의 배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육론과 사단론의 차이예요. 뭐 이제 마을교육에서 교육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안에 운영하는 게 산업론과 다를 바가 없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산업농의 목적은 뭐냐면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수확하는 게 목적이죠. 텐실한 수확물이죠. 근데 교육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론은 열매를 하나도 수확하지 못해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제가 이제 한 그 학교 건물 앞뒤에서 200평을 아이들과 농사를 졌는데 밤마다 하나씩 모든 걸로 이랑 하나씩 주고요. 여기에 이 고추를 까마귀 와서 자꾸 갉아먹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산업농의 방식은 뭐 이제 새가 접근하지 못해 그물을 친다든지 뭐 약을 푼다든지 그렇지만 교육농이 그건 아니죠. 교육농에서는 뭐냐? 모른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태도죠. 이게 이제 그노시 세아오톤,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부지하는 스승으로서의 로고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주의 교육은 지혜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였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무지혜지가 필요하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겸허하게 있죠. 타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생물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강아지를 반려하는 반려인이라고 해도 반려동물의 심리를 모른다는 거지 말을 못하니까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타자 배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기 배려까지 나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마을 교육에서 미래 교육이란 파도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제가 기도할 시간 주어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시간에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긴 시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바이러스와도 공생할 수 있는 생태적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현욱 장학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한희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은 경기도 교육정책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정책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정책 부서로서의 고민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은 혁신교육 3.0과 더불어 미래교육의 일환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혁신교육 3.0이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18년부터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교육 등이 바로 정책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마을은 학교는 성매의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학생 주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배움에서의 학습자 주체와 삶과 연계된 학습의 시간관 확장, 교육 격차의 해소의 차원에서 마을의 연계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생 주도성 실현의장 마을은 학생들이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주체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적 제약과 교육과정상의 제약을 넘어서서 바로 공동체로 이루는 것이 바로 학생 주도성이 실현할 수 있는 마을로서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을에 대한 학자 또는 어떤 정책적인 정의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촌락과 같은 뜻의 과거의 협의 의미에서 벗어나가지고 지역사회와 인적, 육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을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는 2019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학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방과후 교육 및 돌봄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교가 교육 실천을 통해서
학생의 꿈이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저희 부서의 정의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교육 공동체는 초, 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각 청소년이 배움의 주인이 되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 중 마을 학교는 특히 초, 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각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 배움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학교에는 지역 거점형 마을 학교와 지자체 협력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협력 마을 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거점 학교인 농실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실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 배움터로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과 학생 자치 활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읽게 하자. 저는 이 슬로건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나 선택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선순환을, 세상과 읽게 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 슬로건이 정말 농실학교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마다의 꿈이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실학교는 현재 2016년에 유정부 농실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총 5개 지역에서 농실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실학교는 국악회라든가 그다음에 음악실 그리고 요리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학습 기자재와 그리고 마을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농실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실학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실학교 설치를 희망을 하는 지역인데 농실학교가 어려울 때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비롯해서 자체 예산과 유일 공간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농실학교 교육활동이 농실학교 마중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역에서 농실학교 마중물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꿈의 학교입니다. 경기의 꿈의 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와 더불어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패해도 좋아라는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사업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 꿈의 학교, 저희는 망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 꿈의 학교, 착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의 공공성의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함께 꿈의 학교, 즉 다꿈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현재 총 2069개의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즉 학생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학생 주도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에 대한 인지도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 정도를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 약 80.9%가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두었고요. 그만큼 학생의 꿈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꿈의 대학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꿈의 대학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각 청소년의 어떤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크게 방문형과 거점형, 방문형은 학생이 해당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그 개설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방문형과 그리고 대학 외 지역 지정시설, 보통 고등학교가 됩니다. 거점형의 2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코로나 상황과 별도로 온라인형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방과 후 마을 학교는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 운영하는 돌봄 및 방과후 교육 과정에서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는 저희 부서의 정책 사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포럼 주제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담당하는 4가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듯이 이 4가지 정책은 학교와의 연결고리가 학교 밖 배움터로서 학교와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저희 정책적 배려였는데 이 정책적 배려가 학교와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연계성을 좀 다소 약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교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학교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부분은 아마 마을 교육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 현재 좀 없는 형태죠. 즉 마을 교육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연계 교육 과정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마을 연계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분들이나 또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 주도 교육과정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을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개념을 정리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주관 부서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개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마을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10월에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와 함께 마을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토론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PPT가 지금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 하나는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버넌스라는 것이 이제 자치를 기반으로 한 협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지역과 마을이죠. 마을과 학교와의 연계 부분을 협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버넌스는 마을 교육 공동체인 만큼 분명히 학생의 삶의 주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성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 거버넌스는 어느 한 조직이나 어느 한 개인 리더라기보다는 자치를 기반으로 한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것이 한때의 어떤 교육의 트렌드가 되었기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을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 채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을 교육 공동체 정책에 대한 안내와 그 다음에 저희 정책 부서로서의 고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포럼이 말 그대로 마을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어떻게 정책화되어야 되는지의 약간의 사례 그리고 보여주는 정책적인 모습을 아마 장학사님의 설명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장곡동의 마을 교육자원 조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에요. 김송진 동장님 발표가 있겠는데요. 저는 장곡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를 장곡타임즈라는 신문을 보고 알았고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꼭 듣고 싶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곡동장 김송진입니다. 예, 4년 전에 제가 교육자치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4년 전에 교육자치과 왔는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왜 교육을 이 시청에서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고심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1년 정도 장곡동으로 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 교육 사업의 목차 좀 주시면 일단 목차는 이 장곡동에서 시청도 아닌 동사무소에서 왜 이런 것을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뭔지, 예, 이런 순서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네, 왜 시작을 자연스럽게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2018년부터 사실은 마을교육 자치회라는 게 아마 시흥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시작이 됐는데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마을하고 학교하고 사업을 마을교육 자치회를 준비를 하는데 주민들 참여가 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한 100명 정도의 주민들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유관단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활동이라든가 그래도 동네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과 학교 간 연계의 한계점인데요. 사실은 얘기했듯이 마을 하면 어쨌든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업들도 주민센터에서 마을 분들하고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하고 사실은 학교 교육하고 연계가 하게 된다거나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장곡동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장곡동은 일명 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자들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사연과 연계된 진로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아이들 2명 키우다 보니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다른 거 하면은 사실은 또 공부 안 하고 왜 그런 걸 하니? 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대학교 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장곡동 대학생을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무사로 대학교를 안 가고 갔더라고요. 근데 조무사를 해보니 내가 간호사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대학을 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한테 많은 다양한 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교육부에서 2020년도에 중학교 진로 현황 분석을 보면은 1번이 교사고요. 2번이 의사, 3번이 경찰관, 4번이 군인. 그러면 우리 동네 애들도 이게 맞을까?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공동체의 힘을 아이들한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마침 이번에 2차 조사에 학생의 이 말이 한마디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저 생각하고도 일맥상통해서 공동체 힘을 아이들한테 키워주는 게 좀 우리가 또 마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와서 사실은 작년 7월에 장곡동장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장곡동의 학교장 간담회를 추진한 것 같아요. 이 학교장 간담회에서 보면은 진로지도 관련 관내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때부터 처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에 대한 이제 같이 논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진로교육의 초안 같은 걸 같이 검토를 하고요. 학교장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 관련해서 실무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조사 결과 1차 자원조사 결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자치 TF
뭐 회의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조사 결과 나서 그다음에 2차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래서 2차 조사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일이지만 어느 학교에 갔더니 학교별로 방과 후 사업들을 각각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방과 후 사업도 학교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 그다음에 고등학교 하나거든요. 그럼 그 학교별로 방과 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공유를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교육자들 유관단체로 스며들다 이러는데요. 최근에 이제 와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마을 교육 자체하고 주민자치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을 교육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간으로 같이 와야지 더 훨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기존에 하던 마을 교육자치의 대표님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한 분 들어와 있고요. 선생님, 관내하고 있는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 지역회의에도 사실은 마을학교에서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1억 원 정도를 사실은 마을에 사업비로 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은 학교 아이들하고 연계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마을교육자치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처음에는 왜 마을교육자치를 왜 교육에 대해서 통장은 맨날 얘기하냐 주민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교육하고 연결이 같이 가야지 훨씬 더 시너지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4월 달에. 그래서 교육자치 포럼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학교와 마을 협의회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얘기했듯이 동네자치 TF 구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유관단체 장이 한 명을 추천한 부분이고 위원 중에 한 명이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한 명 이상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3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장고교육자치의 방과 후 사업 운영위원회와 연결해서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TF가 같이 참여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와 마을교육자치의 수시 협의 주민참여 예산하고 기존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 정해진 사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이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2번, 3번 같이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하고 참여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전국에 유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고교육자치회와도 수시로 모집해서 마을교육 자체에서 할 역할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포함해서 옛날에는 이제 동장은 동정 유관단체하고만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모 사업을 저희 주민센터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학교가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 학교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가서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은요. 3분 전입니다. 일단은 장곡동 직원들하고 저 혼자 마을교육 자체에 학교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5차에 거쳐서 교육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야지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을 계획은 우리가 세우자 해서 사실 같이 현재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니 정책도 풍성하고 일도 나누고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 계속 했듯이 이런 사업을 정으로 이어가는 장동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을 했고요. 아름다운 인생, 그냥 아름다운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술과 함께하는 클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지구 살리기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같이 참여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조사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학교는 설문지도 작성을 해주고 설문지 조사도 하고 학부모 포함해서 이런 조사를 해준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공간 조사하고 공간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지역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주민센터에서는 조사 인력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유관단체와 학교와의 연결 지원,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서는 주민 홍보, 참여, 독려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자치계획 수립도 사실은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눴습니다. 복지계획,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 교육자치에서는 뭐 교육계획, 그 다음에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편리하고 깨끗한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서 하면은 서로도 일도 공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이게 반대 네, 그리고 장곡동 민간화 자원봉사 네트워크도 같이 협업을 하니 이렇게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동네 곳곳에 놀이문화도 지금 현재 해서 저쪽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래놀이를 저렇게 연결해서 마을 통장님들이 매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기에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문화에 같이 흠뻑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사람 공간 프로그램 자원조사를 했습니다. 사람 공간은 사실은 마을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결과는 이제 이렇게 총조사에 이렇게 학부모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거에 나는 가능해. 이게 이제 400 몇 명 정도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뭘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는 운동, 뭐 예술활동, 뭐 자격증, 직업체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하고 싶니? 몇 명 하고 싶니? 어디서 하고 싶니? 이런 부분으로 같이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프로그램은 그래 자격증 그럼 뭐 어떤 걸 따고 싶니?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은 어떤 거 이런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좀 다르죠. 운동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문화예술 이렇게 크게 4개 상위 클래스 4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1, 2차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곡마을 교육자치의 주관으로 해서 같이 시범 실시를 올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자치계획 수립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저희 이제 시범으로 중장기 계획 같은 것도 장곡동에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 마을에서 해보자 할 부분은 아까 그런 4가지 정도를 마을에서 더 추가로 확대해서 내년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약 이거는 1억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힘을 많이 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공간, 학습 공간으로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학교는 학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아파트는 아파트, 교회는 교회 각각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근데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학생들 방과후라든가 학교 수업하고 연결해서 진로하고 연계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하나 이상들은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곡동 마을교육자원조사라는 줄로 장곡동에 흩어져 있는 구슬을 꿰어서 진주 목걸이를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육을 잘 이해하는 공무원의 힘이 교육이 잘 되는 지자체를 만들고 있지 않나, 마을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마을에서 교육하기인데요. 수업과 교육과정으로 진짜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교육, 백윤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곡중학교교사 백윤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 있어요? 멈춰졌다고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지금, 네, 우리 백윤혜 선생님이 프레지를 사랑하세요. 그 프레지가 작동이 좀 그래서 그 다음 순서인 박영민 선생님, 마을에서, 예, 교육하기, 마을과 연대, 이 부분 준비가 됐으려나요? 박영민 선생님? 네. 야,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할게요. 잘 보이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월의 마을교육 공동체 대표이면서 현직 과학교사이고요. 그리고 안성시의 미래학교가 내년에 개교되는데요. 관칭 신나는학교 개교 추진단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우리나라 전체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의 대표 도시인 시흥의 자치 포럼에 초대를 받아서 연대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특히 시흥시의 교사 그리고 시청 직원, 학부모, 활동가, 학생 그리고 마을의 그 연대 활동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참고를 많이 하고 사례를 쌓아갔습니다. 저는 아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가 2015년도부터 광주시에서 진행했던 마을활동 연계과정, 학교와 마을의 연계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계신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마을연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사례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제는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계시죠? 저는 미래 문해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미래 문해력이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 협력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변화에 대한 눈먼 저항과 상상력 빈곤을 극복하는 것,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미래 문해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연성이 있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미래 이미지만 주류적 사고로 정립시켜버린 것, 그리고 기존에 정의된 패러다임을 넘어 상상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기존 모델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감지하고 지각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신규 현상들이 우리 미래의 이미지에 배제되어 있어 새로운 현상은 가려지고 의미를 상실한 상태, 이게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하죠. 자유와 회복력의 가치에 부합하게 오늘을 살아야 하고요. 미래를 생태계를 훼손하고 이런 쓰레기들을 마음대로 버리고 약탈하는 곳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사람이 없는 외딴 식민지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요. 미래는 현재의 문제들이 기성세대가 살아갈 시간을 넘어서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그래서 저의 결론은 모두를 위한 미래는 소수의 상상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개개인이 연대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치고 그 상상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공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13월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단체로 2015년도부터 마을에서 학교 문을 두드리고 마을 교육과정이 학교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배움을 경험하셨던 초중고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짜고 그 내용으로 연대되는, 그리고 그 내용이 마을 강사들이 학교로 또 들어오게 돼서 서로 넘나드는 배움이 가능한 그런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마을로라는 개념인데요. 저희 신나는 학교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에 개교해요. 아직 학교가 개교하지 않았는데
미래학교의 컨셉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그 미래학교는 당연히 마을과 연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마을 자원들을 학교가 개교하기 전이지만 어떻게 엮어나가고 연계해가고 자원 탐방을 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3월부터 진행했던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험교사, 마을교사로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 1강, 그럼 마을에서 학교를 어떻게 넘나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13월의 마을교 공동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1365 수요처도 등록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요.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어른들의 평생교육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이 저희 단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2015년 6월에 골목놀이 버려진 야외 음악장을 초등생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깨진 소주병을 치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 바탕에는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무기력하게 교실에서 생동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이 돼서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생명력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발현될까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었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어른들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뭉쳐서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벼룩시장도 열면서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제작하고 아기자기한 일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요. 경기도 마을교육 공동체 그 사업으로 제가 그때 300만 원을 따서 흠뻑이라는 장터를 기획을 했고요. 그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 광주의 실학의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생태 과정 그리고 마을 만들기 도서관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마을 지도 그리기 국정화 교과서 반대 집회에도 가고요. 이 다빈치 프로젝트는 사실은 마을 학교에 시작이 된 작은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학생들을 모둠을 6개로 나눠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단계였고요. 이 단계에서 이렇게 계란도 삶아오시는 학부모님이 계셨고 네, 아기자기했던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저희 13월의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데 그 비결이 뭔지 마을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13월의 마을학교라는 청소년 중심의 마을학교도 있지만 잘 사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어른들, 성인들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청소년들의 활동에 어른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하고요. 어른들의 활동에 청소년들도 함께하면서 어른들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가족 단위 그리고 3세대를 넘나드는 그런 나이차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을교육장터는 당연히 어른과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어린이날 잔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이 과정이 문이나 그리기 과정이랑 민요 부르기 과정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마을 강사에게 마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배움이 일어난 후에 학교에 이제 교실로 들어가셔서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마을 강사가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 건축가가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유학년제 이제 그 당시 다빈치 다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그리고 이제 사진 자료에 지금 없지만 구룡대에서 타이어를 가지고 이제 그네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 도로를 직접 시연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마을 교육 과정이 학교로 많이 스며드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꿈의 학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학생을 면접을 봐서 나중에는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것까지 학생들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꿈의 학교를 시작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모이는데 정말 이때가 그립네요.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마을 교사들, 주로 학부모님들이세요.
초중고 교사들이 3분 전입니다. 네, 너무 힘드셔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만 키우는 게 이제 옆에서 질투가 나신다고 부모님들이 실제 그 서울의 무형문화재에게 해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의 해금으로 직접 연주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인디고 소원의 정세청세팀과 뭐 토론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플러스 평생교육을 진행했고요. 현재는 이렇게 6개의 그 작년에는 뭐 4개 이상의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은 학교에서 마을인데요. 저희 같은 신한학교는 각종 학교 대안학교고요. 학생들 프로젝트 활동이고 세상과 맞닿은 넘나드는 배움이 유연한 공간이고 마을 자원과 적재적소에서 협업하는 배움의 일상인 그런 학교입니다. 각종 대안학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체험 위주의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수요일날 해리포터 학교, 우리 신한학교를 연구했던 연구진의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자, 운영 배경 넘어가고요.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게마을 미래학교라는 곳을 만들었는데요. 안성시의 의료생협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많아요. 덕정기술, 예술적 감독이나 목포마을에서 마을 생태계를 꾸몄던 분, 그리고 이제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학교가 우리 신난학교가 안성시에서 어떤 연대 과정을 통해서 마을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논의를 했고요. 21년도 2학기에 9월부터는 내년에 만들어진 신난학교를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배움의 주인은 나고 뭘 하느냐? 직접 배움의 시공간을 설계하고 탐방합니다. 즉 시간표를 짜고 학교를 직접 짓는 것을 건축가와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계획된 2학기의 마을연계 교육과정은 뭐 교복이 아닌 활동복을 직접 염색하고 만들고요. 뭐 몸을 단련하기 위한 파크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자신을 정체성을 살리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별내 위스테이 사회생존교에서 홈스테이를 하고요. 보게마을 아카이빙을 여기 마을에 있는 분들께 어르신들께 보게마을의 역사를 듣고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미 선생님 너무 네. 힘없이 달려가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네. 또 선생님의 얘기를 또 길게 들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수의 상상만으로는 불가능한 그 미래, 이 일들을 다수의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그 애쓰는 교사의 이야기를 뒷부분에 저희가 화면은 못 봤지만 박영미 쌤 모르시겠지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선생님의 그 소리와 속도감으로도 충분히 가슴으로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언젠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윤혜 선생님 마을에서 교육하기 수업과 교육과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왠지 발표를 2번 하게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자료 띄워줄 수 있나요?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드디어. 네, 되죠. 네. 제가 이야기할 그 제목은 마을에서 교육하기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제가 할 이야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에서 함께 읽었던 책 2권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걸 바탕으로 그 방향성에 맞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올해 1학기에 진행했던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 2학기 때 이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2권의 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에 있는 책은 마을로 돌아온 학교라고 하는 책이고요. 우리 연구회에서 작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을로 돌아온 학교는 원래 마을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을과 학교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애초에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통시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 자리에 보신 김한진 선생님의 책이죠. 미래 공생교육은 우리가 올해 이거 6월달에 읽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읽고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드려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책은 왼쪽에 비해서 좀 입시적인 관점으로 소홀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제 관점으로 기억나는 거 몇 가지를 불러왔어요. 함께 읽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도시형 마을교육 공동체는 생활형 공동체보다는 지역사회의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풀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누군가 하셨고 그 자리에서 같이 독서 토론했던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의미의 촌락이라고 하는 마을은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 선생님들 우리는 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은 학교에 근무한다. 마을교육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민주시민교육을 모델로 펴나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학교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을 읽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미래교육은 민생교육이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마을교육과 맞닿아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돌봄을 받기만 해서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은 전통적으로 돌봄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돌봄의 객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도 충분히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책을 읽고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세 번째가 그 학생 주도성을 얘기하는 것 같죠. 학생 주도성.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제시하고 있는 민생교육이라고 하는 그 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생교육.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예. 민주시민교육을 모델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마을교육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잘 담고 있다고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육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올해 우리 학교 2학년 선생님들이 2월 달에 한자리에 모여서 1년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2학년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이 1학기는 장곡동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요. 2학기에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 우리 교과통합 수업을 진행해보자라고 했었고 이 중에 장곡동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밀어붙인 제목이거든요. 그닥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이게 뭐냐면 수업 흐름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해봤습니다. 동네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 스스로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색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수업인데요. 이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위해서 교과 교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국어가 가장 중심 교과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국어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도덕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도덕과가 함께하면 이 주제의 특성상 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덕 선생님 원래 시민연례 교육은 2학기 때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월로 끌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도덕 시간에 3월 달에 문을 열어주셨고 수업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 수업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도 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인가요? 이런 질문. 아니면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그림책을 통해서 하는 수업을 제가 봤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때 그 철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 시간에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는 4월달과 5월달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딜레이가 돼서 6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밟고 나면 맨 마지막 최종 목표로 국어 시간에 그 마을에 기대되는 변화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제 받는 설명문을 쓰고 발표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설명문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읽기도 하고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쭉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은 5월부터 6월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미술 시간에는 도시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업을 박근우 위원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보시면 교과 교사들만 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을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수업을 열 때 어떤 걸 갖고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색하려면 나가봐야죠. 그렇죠? 그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관찰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동아리가 아니고 2학년 전체 학급에 전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곡타임즈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장곡동에 10년 가까이 발간하고 있는 신문인데 이 신문을 그냥 던져주고 너희들이 봤을 때 이미 있었던 변화를 다룬 그 기사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기사인지 그걸 한번 골라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해봐라 내지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한번 요약해봐라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잘 찾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교사 3명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급에 2차 실습에 수업을 해서 전체 한 10여 차씩 수업을 함께 해주셨고 체인지 메이커 수업이라고 해서 이 선생님들한테만 그냥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어가 지금 거의 한 3달 가까이 연계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어교사들하고 계속 연계하고 회의하는 과정을 계속 거쳤고요.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곡동 브리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3명 말고 다른 분들이 장곡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수업을 문을 열어주셨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모든 별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최대한 크게 내보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아주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해는 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데리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간 찾는 것까지는 대부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한 공간들이기 때문에 공원 되게 많이 나왔고요. 백골동태공원이라든지 장군공원, 맷골공원 많이 나왔고 도서관도 일부 있었고 기타 등등의 공간을 찾는 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결론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4개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4개 학급의 1모등부터 7모등까지가 전부 발표 자료로 만든 것들인데요.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조금 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공간 탐색을 어떻게 했느냐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학년의 모든 아이들을 시간표를 아무리 조정을 하고 학부모 교사를 초빙을 한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궁여지책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주말에 과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사실 국어교사지만 과제 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과제 내주면 애들 안 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다릅니다. 애들 거의 안 해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해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3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와라 라고 했더니 주말에 아이들이 직접 공간을 탐방하고 탐색을 해서 패들렛에다가 한번 올려봐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예시를 줬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동안 무엇을 관찰했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한번 써봐라. 근데 이거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서요. 한 반에 한 5명 이내 한 4-5명 그 정도 학생들 빼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 해와서 굉장히 감동이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패들렛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물론 질적으로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총 28개의 모듈 중에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게 환경 문제입니다. 쓰레기 너무 많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 공원이라면 의뢰 있어야 되는 쓰레기통이 왜 없느냐. 그 다음에 종량제 분리수거하는 곳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환경 문제를 71%의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이용이 불편하다. 11%. 공공시설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11%. 그 다음에 마을의 역사적 장소가 보존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한 7% 정도 됐습니다. 그거 보면 환경 문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서
10월 달에 마을 축제 학술제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5팀 정도 지금 선발한 상태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2학기에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과학효과가 중점이 되어서 하게 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이제 수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2학기에는 국어가 조금 발을 뺄까 생각도 했었는데 1학기에 그 체인지메이커 수업의 결과와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언급한 것을 보면. 자, 2학기 계획은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화면만 보시겠습니다. 전국 노르마을 축제는 뭐 이런 거고요. 여기에서 학술제가 있습니다. 학술제에서 약속들이 탐구해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빨리 끝내라고 지금 눈치를 주십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마을축제 6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사실 부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엔 코로나가 있었고 재작년엔 돼지열병 때문에 제대로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세계학교가 함께 마을축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상황이 역전입니다. 2015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마을축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우리끼리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옆에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축제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사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교사들도 학교별 축제를 기본으로 하고 마을축제의 정신을 살려서 연계성 있는 축제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번 후보 지금 가게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응곡중학교의 결과만 넣었지만 장곡중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장곡고등학교도 올해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교육과정이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열면서 작성했던 지도안 중에 있었던 말입니다. 맨 첫 번째 문단은 동학년 동교과 선생님의 말이었어요. 처음에 너무 막연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결과라고 하지 않고 교육 업적이라고 하지도 않고 교육 계획이라고도 하지 않고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학생들도 굉장히 어렵고 막막했지만 그 뿌듯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쓴 거긴 그래 네가 한 수업이니까 네가 자부심 갖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2학년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입니다. 잼보드 이용해서 우리 학교에 민주시민교육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의원 학생들과 함께 회의한 결과인데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작은 실천 하나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누가 썼는지 이름이 잘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는 힘, 민주시민 능력 기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까지의 과정도 또 다른 배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박영희 선생님 2015년부터라는 게 그 파워포인트에서 언급됐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10년 이상은 아마도 다 그 분야에서 하고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를 13분 안에 요약해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부탁인지였죠. 그렇지만 너무나 성심성의껏 시간 맞춰서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이죠. 예균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요. 교육과정과 수업. 듣다 보니 민주시민교육은 공생교육이고 미래교육이고 마을교육이다. 이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또 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응답을 한 10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질의가 왔습니까? 예. 일단 그 박연웅 장학사님께 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학교의 지원에 대한 그 도교육청. 근데 사실 학교와 가장 가까운 게 교육지원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이제 도교육청은 이제 정책 부서로서 이제 정책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정책 추진을 좀 실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이제 현장을 지원하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어떠한 지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듣지는 못해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이 이제 다각도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려고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려는 정책적인 배려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좀 이해 또는 오개념을 좀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나 오개념을 좀 잡아보기보다는 또 나름 또 그 정책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어떤 특색 사업이라든가 또 혁신교육지구와의 연결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 자리에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학교 현장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도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아마도 그러한 역할들 또 기관별로 또 주체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협의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끔은 게을러지려고 하다가 또 장학사님 그런 말씀 들으니까 부지런히 이런 자리도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예, 저를 채찍질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김한희 선생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네. 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공생교육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으로 각 개인이 연대하고 노력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저는 이제 방금 이제 그 수업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윤 선생님 수업 사례 보고 너무 감동했는데 일단은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방법론적인 시도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교육이라는 거는 동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전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환경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기후 위기에 나오는 어떤 뉴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든지 나오고 있는 정부 단위의 이 대책들도 사실 저는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경제 성장도 하고, 그다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도 우리가 나라가 선도해가면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GDP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제로 성장 혹은 이제 탈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각오거든요. 그 불편을 감내하겠다는 것이 우리 공생교육의 핵심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녹색 성장 같은 말에 속습니다. 우리가 그 노본 물고기 통해 가지고 우리가 4대강 녹조 해결했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에듀테크예요. 에듀테크 어떤 이런 저는 그러니까 이 자본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우리도 사실은 기후 위기 앞에서 그 대응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4대강 사업 탈기 사업 통해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사실은 이제 되게 당면한 문제고, 당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환경교육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함을 참아라는 안 되겠죠. 예, 그러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역시 학교 교육,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 김송진 동장님, 마을교육 공동체가 장곡동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학생들도 사실은 마을을 많이 알게 됨으로써 지금 장곡동 같은 경우가 초중고 학생이 다니면서 20대가 그대로 장곡동에 머무는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 부분하고 연계돼서 여기서 이런 공동체를 하면서 각자 성장하고 아까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이 좀 더 훨씬 빠르게 우리 동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른 것 같아요. 교육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그게 동장님 말씀 하나하나에도 느껴져서 교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백윤혜 선생님의 수업 교육과정 얘기 들으면서요, 장곡동이라는 동네가 아니면 어렵겠다. 이것들이 장곡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학교 학생들이 연대감을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학교라 하면 아까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세계학교, 네, 장곡증, 은곡증, 장곡고겠죠. 초등학교는 어떤 사정,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함께 연대 못할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마음도 충분하고 여건도 애들 충분히 되겠죠. 근데 어떤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못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 세계학교 학생들의 연대감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학교가 여러 개 있지만 그들이 연대하고 있다? 연대? 이런 부분 저는 별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이 펼쳐진다면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면 너무 성과를 앞세우는 질문일까요? 아니, 성과를 앞세우는 질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게 학교 선생님도 지금 장곡중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마을축제 담당해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사실 6년 동안 축제를 끌어가면서 쉽지 않았잖아요. 상당히 쉽지 않았고 마을축제 협의체가 연대기구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협의와 숙고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단언컨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은곡중학교, 장곡중학교 학생들이 마을학교에 모여서 축제협의를 시작했거든요. 교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은곡중학교 일부, 장곡중학교 일부 학생들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각주로 축제회의 시작하고 있고 사실은 설문조사할 때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설문조사 열었는데 아이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전이 걱정되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면 이 회의 진행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 설문 결과에서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예전에 6년 전에 비하면 분명히 성숙한 모습을 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학교는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래교육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의 열정과 그 실천 덕에 이 짧은 시간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알차게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쟁점 포럼 마을교육자치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